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준 변호사입니다. 저도 테미스 출신인 거 아시나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 8개월을 버텼고요. 아마 버티시면은, 이 버틴다는 의미는 12월 31일 아니면 1월 2일까지 여기에 계시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이거는 저희 학원에 통계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베리타스가 지금 학원 중에서는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대신 1월 2일까지만 무조건 자리에 계시고, 그 다음에 저도 처음에는 앞뒤 사람들 이렇게 막 신경이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가 하루 종일 여기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11월, 12월 때 되면 앞에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전우애가 생겨요. 이분이 와서 공부를 해주시니까 제가 공부하기 싫을 때도 같이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소음에 민감해하지 마시고 서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계획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OT 자료가 있는데 OT 자료 원래 처음부터 할까 하다가 제일 마지막 장 먼저 한번 볼까요? 합격 전략. 네. 잠깐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전자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엔지니어로 오래 일했고요. 그래서 재작년이죠. 재작년 5월 달에 딱 여기 왔을 때, 5월 1일 여기 왔을 때 정말 노베이스였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회사 다니면서 학교도 로스쿨도 제대로 안 다녀서 자랑은 아니지만 노베이스였는데 학원 시스템은 믿으셔도 돼요. 예, 제가 보장합니다. 예, 학원 시스템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합격 전략 첫 번째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민법 지금 OT로 온 것보다는 그냥 제가 그래도 베리타스 선배잖아요.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1년 동안 우리 모두가 꼭 합격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몇 개 적었어요. 시험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치시고 매일 첨삭과 강평을 꼭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이거는 약속해 주세요. 끝까지. 누구를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 다 훌륭하신 분이니까 누구를 들으셔도 상관없지만 토 나오고 울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그래도 시험은 보세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당일 강평합니다. 예, 오전에 시험 보시고 하루 동안 제가 채점 다 할 거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떠나기 전에 당일 강평할 거예요. 예, 10시 반 시간은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조금 조정은 될 수 있는데 처음엔 10시 반으로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저희 정규 과정이 10시 반에 끝나서 사실 그 정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집에 가실 때 지칠 때 그냥 강의 들으시고 가세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공부했던 게 다 한번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당일 강평합니다. 저도 힘든데 그 당일 강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성비가 높은 배점 우선적으로 좀 점수를 확보해 주세요. 예, 민기로 175점인데요. 생각보다 민기로 좀만 하면 엄청 잘 나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민기록은 정말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예. 이관현 변호사님도 너무 잘하시고요. 그래서 민기록 쪽 저희 학원 정말 잘하니까 꼭 믿고 민기록에서는 무조건 100점 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따로 공부를 많이 하시지 마세요. 그냥 학원 따라가시면 됩니다. 민기록. 그리고 선택법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생각보다 160점이면 100점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민사 1문이 150점인데요. 1문은 이제 민법이랑 민수랑 합쳐져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민사 2문 100점짜리보다 민사 1문 150점에서 점수 차이가 커요. 민사 2문은 못하셔도 45점, 잘하셔도 55점, 60점. 근데 민사 1문은 못하시면 60점, 잘하시면 90점 이상, 95점까지. 차이가 많죠. 그리고 생각보다 민사 3문도 상법을 잘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뭐 저도 상법 잘하고 이관현 변호사님도 워낙 상법 잘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앞에 배점이 높으신 부분은 학원 따라가시면은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특히 형사법 정현석 변호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신 분인데 정말 신의 경지죠. 따라가시면은 정말 고득점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사례형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변시 변목 기출해서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똑같은 문제는 더더욱 내지 않죠. 왜냐하면 2년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전 답안으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는 쓰는 방법, 조문 하나 법리로 적시하고 판례 쓰고 사안 포섭을 빠방하게 해서 남들이 못 맞춰도 우리는 무조건 비벼 쓸 수 있는 방법. 물론 아는 거는 적게 쓰시면 돼요. 판례 아시는 거 적게 쓰셔도 돼요. 그래도 점수 다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르는 걸 잘 쓰셔야 돼요. 모르는 거에서 남들은 15점 중에서 3점, 4점 받을 때 우리는 무조건 7점, 8점, 9점 받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그래서 실전 답안으로 어떤 문제가 나도 우리는 쓴다. 이 마음가짐으로 연습할 겁니다.
객관식은 제가 객관식 공부하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필살기라고. 예, 이거는 뭐 민법, 민소, 상법, 뭐 행정법, 헌법 이런 거 다 있는데 일단 저는 민사법을 오래 강의하기 때문에 민사법 위주로 객관식은 필살기로 강의해 드릴 거고요. 표로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매년 나오는 직점들 표로 보시면은 객관식 여러 번 돌리시는 거, 문제집 돌리시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예. 왜냐하면 객관식이 생각보다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가성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은 제가 정리한 자료로 믿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기로 175점에서 예, 잘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따로 지금 공부하지 마시고 학원 시스템 예,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민기로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한 말 있어요. 뒤로 갈수록 이렇게 추성률이 좀 낮아져요. 저는 기출을 다 변형을 하거든요. 정말 어렵게 돼가지고 진짜 울면서 따라왔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신 분들 다 100점 넘었어요 정말. 예,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끝까지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테미스 베리타스 베리타스 테미스 출신으로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예,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도 힘든 마음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커트라인은 이제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100점 이상, 1000점 이상을 합격하면 되죠. 1년 다음 만큼. 그게 필드 나왔을 때 훨씬 좋아요. 서초동에서도 지금 변호사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점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았던 수험 생활에서 제가 끝까지 있겠습니다. 변식 끝까지 정말.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건 필수적인 건데요. 4시, 5시 이신 분들은 매주 저랑 학습 방향이랑 진도 체크합니다. 약속해 주셔야 돼요. 저를 선택하실 4시, 5시 분들은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안해서 저는 매주 진도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학습 방향 체크할 겁니다. 나머지 NC 분들은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학습 방향을 진도 체크할게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분이 잘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더 이상 시행착오 겪으면 안 돼요. 그리고 변시는 과목 수가 너무 많아요. 기본 7법에다 선택법에다 기본 7법도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 강의만 들어도 우리가 메가를 위해서 강의만 들어도 강의만 듣때 끝나요 진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속 선생님들이랑 저도 괜찮고 뭐 이태 선생님도 괜찮고 이관 변호사님도 훌륭하시니까 저를 선택 안 하시더라도 계속 물어보세요. 예, 원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래도 우리 학원 시스템이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합격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그 강의 계속 볼게요. 일단 목표는 민법 기본 다지기고요. 답안지 작성 스킬로 고득점 하기입니다. 네. 일정은 5월 19일부터 6월 6일까지고요. 목요일 날은 시험이 없고요. 시험은 아침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관영 변호사님은 오전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2개 간평 하시는데 저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냥 뭐 동영상 강의 들으셔도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소수반을 선택했었어서 그때 그냥 여기서 그냥 동영상 강의 들으셔도 되니까 그거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강평은 제가 채점해서 밤 10시 30분에 우선 스타트는 10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행정고시 쪽도 끝나면 강의실 사정 이런 것들 고려해서 뭐 좀 더 뒤로 갈수록 좀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식은 10문제 볼 거고요. 사례형은 50점 먼저 시작할게요. 그리고 첨삭해드리고 당일 채점, 당일 강평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전 답안 형식으로 다 드릴 거예요. 실전 답안 형식은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아시잖아요. 현재 있는 문제집이 양이 좀 많아요 사실. 그죠? 그거 다 외우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시험 전날에 변시 전날에 솔직히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추려서 알려드리고요. 그것만 외우고 가시면 돼요. 알죠? 왜냐하면 사람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많이 넣으면 많이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위주로 해서 연습을 할 거고요. 특히 사례형은 민사법은 정말 빨리 오릅니다. 네, 정말 빨리 오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 마시고 저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한눈에 조문이라고 작년에 국제거래법 강의하면서 조문은 좀 크게 해가지고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중요한 거랑 안 중요한 거를 좀 색깔로 표시했어요. 근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민법이랑 민소, 상법 다 나눠 드릴 거고요. 필살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객관식용 제가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사실과 판례라고 원래 그 민재실 할 때 우리 요건사실로 하셨잖아요. 그 교재가 진짜 좋은 교재예요. 그거를 옛날 일본에서 우리가 베껴온 거긴 한데 그때부터 좋은 판례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그게 지금 한 10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도 거기 있는 판례들이 엄청 타격감 높게 많이 나와요. 이건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그
학원에 말해서 제본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프린트 나눠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끝까지 변시 때까지 볼 수 있게 여기 있는 판례는 다 아셔야 돼요, 진짜로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그리고 진도표인데요. 각자 책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지금 혹시 막 기본서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 모든 과목. 알죠? 기본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평소에 돌렸던 기본서들이 있으시면 돌리시되 웬만하면 모든 과목을 사례형 문제집 위주로 좀 보세요. 그리고 사례형 문제집 위주로 보시다가도 문제 풀고 문제 읽고 다 풀고 문제 읽고 다 풀고 하면은 다 못 봐요. 1순환 때 사실 민법도 다 못 끝내실 거예요. 기존에 있는 문제집.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차피 똑같은 거 안 나오니까 해설 부분에서 어떤 조문과 어떤 판례가 있는지 그것만 빨리빨리 정리해서 가세요. 저는 참고로 조문은 파란색 형광펜, 판례는 노란색 형광펜을 칠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한 600페이지 사례집도 한 3일이면 봐요. 보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시를 장악하게 돼요. 민법에서 어떤 조문들, 어떤 판례들이 기존에 나왔구나. 기본서에 있는 거, 저도 이제 김주 교수님 걸로 공부를 했지만 거기 있는 판례도 너무 많잖아요. 다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례형에 있는 조문과 판례 위주로 문제 읽고 답 읽으면 다 못 읽습니다. 진짜로 1순환 때. 그렇기 때문에 판례 조문만큼은 몇 번, 몇 회독해서 체크하세요. 그런 것만 해도 엄청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진도편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조금 앞뒤로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시는 분마다 이제 책이 다르시니까.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는 물권법을 저는 4회에 넣었거든요. 물권법을 먼저 했고 사실 채권 총론이나 채권 강론은 다들 좀 하세요. 정말. 근데 물권법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물권법에서. 또 한 가지. 가족법 꼭 하셔야 돼요. 가족법. 강조합니다. 올해 마음속에서 민사법 중에서 가족법이랑 민사집행법은 꼭 하신다. 알겠죠? 적어도 60점에서 80점이에요. 가족법이랑 민사집행법 포션이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 합쳐서 60점에서 80점인데 안 하시면은 60점, 80점 날리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지금 늦지 않았어요. 가족법이랑 민지법을 하신다. 근데 민지법, 가족법 저는 그냥 정규 과정 중에 해드릴 거예요. 작년에도 민기록할 때 그 짧은 시간에도 저 민지법 다 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마음속에만 갖고 계시고 따로 하시지 마세요. 따로는. 알죠? 지금 뭐 따로 그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다시 OT자료 잠깐만 볼게요. 실전 답안 예시 한번 볼게요. 제가 1회 변시 때 1회 변시 때 민사례 2문을 가져왔어요. 일부러 좀. 1회 변시가 얼마나 중요한 걸 냈겠어요. 그죠? 그래서 볼게요. 문제 잠깐만 볼게요. 문제 풀 거 아니고요. 그냥 앞으로 문제가 좀 낯이 있게 될 건데 12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11월 12월 되면 이제 그 실력이 오르셔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되게 잘 보일 거예요. 근데 그때를 우리가 가정하고 제가 풀어볼게요. 그냥 공통된 기초 사실에서 갑이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형광펜만 처리해보세요. 첫 번째 줄 갑이 3억 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 을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 그 다음에 추가된 사실관계에서 평액에. 그 다음에 내용을 설명하면서 형광펜 1억 원. 채권 양도 형광펜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이 유보하지 아니한 채 승낙 형광펜. 한편 을은 형광펜 집행령 있는 조정조서. 그 다음 줄 정은 갑에게 1억 5천만 원. 그 다음 줄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확정. 전부명령은 확정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확정의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추신명령은 확정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 줄 5억 원의 대학원 채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 소이등이랑 이등청은 달라요. 다시요. 소이등은 소유권 이전 등기고 이등청은 채권자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부릅니다. 소이등과 이등청. 그래서 이등청을 가압류한 거예요. 그죠? 갑에게 송달. 소송의 경과. 와, 1회 변시 때 문제 엄청 길었죠. 갑에게 위 잔대금 1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병에게 양수금 1억 원. 이에 대한 2010년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그러자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전부명령 자동채권 상계까지 한번 붙이시고 그 옆에 볼게요. 잔대금, 선대금, 선이액 의무 이런 거 보시면 지금 판례가 좀 떠오르시나요?
잔대금은 선의의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체돼가지고 그죠? 그 마지막 대금 있을 때는 동양으로 바뀌죠. 예, 요런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동양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동양도 항변권이잖아요. 상계도 항변권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게 문제를 내겠죠. 문제 구성이 나중에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알고 있었고 민법에서는 악인지 선인지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도래 상계적사. 답 먼저 볼게요. 그냥 실제 시험에서 이 정도만 보실도 예, 빨리빨리 문제를 푸시세요. 우리 생각보다 민사법은 문제이고 문제 읽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답을 짧게 치셔야 돼요. 답을 길게 쓰시면은 뒤에 가서 통백 납니다. 통백. 그래서 이렇게 사례형 쟁점 정리. 예. 문제는 나중에 읽어보시고 병의 을에 대한 청구, 을의 갑에 대한 반수 청구의 각 결론이 문제된다. 봐봐요. 그럼 쟁점 정리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었죠. 요게 바로 밑에 목차로 가는 거예요. 2번 목차가 병의 을에 대한 청구죠. 3번 목차 보시면 옆에 보시면은 을의 갑에 대한 반수 청구 이렇게 목차 가잖아요. 이래야지 깔끔해져요.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포맷입니다. 그리고 어떤 청구든 어떤 사례형 답이든 법리, 판례, 사안의 경우로 쓰시면 돼요. 법리는 주로 조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문 적시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아는 문제는 대충 써도 답이 잘 나와요. 점수 잘 나와요. 근데 모르는 문제일수록 꼭 조문 하나 베껴 쓰시고 판례 쓰시고 없으면 지어서 써야죠. 민사법 판례 없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죠?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민소에서 뭐 학설이 한두 개 있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 판례는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를 중요하게 볼게요. 갑은 2010년 3월 10일 병에게 매매계약 내용을 설명하면서 중도일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을 양도했으므로 병은 매매계약에 대한 악의이다. 이게 포맷이 보면은 갑이 날짜, 예, 원고, 날짜, 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피고, 날짜, 원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예요? 예, 기록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안의 포섭을 잘 쓰셨을 경우 점수가 잘 나와요. 어차피 조문이나 판례는 다 못 써요. 판례 현출해야 된다? 실제로 판례 현출하고 고득점 하신 분들 드물어요. 저도 그랬고 판례 어떻게 다 외웁니까? 판례는 OX만 맞추시면 돼요. 대신 사안의 포섭 잘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안의 포섭은 문제 있잖아요. 갑이 2010년 3월 10일 이런 거 채점자들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게 당사자 그 다음에 숫자예요. 금액, 날짜, 숫자, 금액 이것만 녹여 써도 점수 무조건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을의 상계 항변 아까 말했잖아요. 동의항은 될 거고 상계는 안 될 거다. 왜? 항변이 두 개 나왔으면 둘 다 되거나 둘 다 안 되게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이런 것도 수험 팁입니다. 옆에 볼게요. 을의 갑에 대한 반소 청구. 예, 반소 이건 판례가 있어요. 판례 볼까요? 반소가 적법히 제기된 이상 그 후 본소가 취하더라도 반소의 소송 계속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을의 반소는 적법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법리죠. 2등청. 아까 2등청이었죠. 소위등이 아니라 2등청에 가압류가 됐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도 법무사들 그냥 양쪽에서 당사자들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받아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등기소에서 등기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서 당사자 1인만으로 일방적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중요한 법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등 판결하라. 내년 기록형 1순위예요. 아직까지 기록형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매년 저도 찍고 있고 모든 강사님들이 아마 찍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예, 이거 청구 취지가 어려워서 못 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못 쓸까봐. 예. 저랑 같이 하면은 이거 청구 취지 제가 빡세게 두 문자 따가지고 청구 취지 외울 거예요. 아무튼 가압류 해제 조건부 소위등 내년 기록형 1순위입니다. 정말 1순위. 그렇고 결론을 다시 한번 꼭 써주셔야 돼요. 실제로 채점하신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안의 경우까지만 답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좀 민망하잖아요. 사안의 포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서 결론에 한 번 더 써줄 거잖아요. 약간 민망해서 그걸 못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 점수가 만약에 3점이 박혀 있어요. 근데 나는 사안의 포섭까지만 쓰고 결론에 다시 한번 그걸 요약해서 안 써줬어요. 그럼 남들보다 3점, 2점이 매 점수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은 비슷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요건을 못 맞춰서 교수님들이 점수를 못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저랑 고쳐가실 거예요. 그 다음 필살기는 예시로 몇 개만 가져왔는데요. 이런 거예요. 다 거의 대부분 표로 정리했습니다. 예, 양은 좀 많은데 왜냐면 민사법 자체 양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만 추려드릴 거고요. 예,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뭐 이런 거 다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명의신탁인지 볼까요? 중간에
명의신탁 해지 보면은 얘는 두 개래요. 채권자 청구권도 있대요. 중요하겠죠? 신탁 관계 계약이니까 채권자 청구권이겠죠? 그럼 당연히 소멸시효 10년 걸리겠죠? 필살기 1번 하고 있습니다. 1번 중에 가운데 명의신탁 해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의신탁 해지는 소유권이 복귀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도 있겠네요. 그죠? 민법 214조 방해배제 청구권. 그럼 소멸시효의 대상이 안 되겠네요. 이런 포인트를 좋아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헷갈리잖아요. 그죠? 108조 통장 허위 표시 제3자. 예, 토실세법이라고 하네요. 밑에 판례 읽어보시고 그러면 108조 제3자가 아시면 안 돼요. 그 제일 밑에 보시면 제3자의 선의 여부 다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워야 돼요? 저는 두 문제 이렇게 떴어요. 민민 가실 선악 선악 뭐냐면요. 민법 처음부터 민법 108조 2항은 선의만이에요. 그 다음에 민법 548조 1항 단선은 선악 불문이고 민민 가실이잖아요. 가는 가당법 시행 11조 구해변실 때 전면적으로 나왔죠. 기록형 때. 예. 그죠? 그리고 실명법 제4조 3항에 얘도 선악 불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문자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건 사령에도 중요하지만 기록형을 객관식에서도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알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매년 객관식 나옵니다. 근데 이거 아시나요? 강행 규정 여부. 예,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 맞아요. 동그라미 쳐놨죠 제가. 근데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입비 모두 강행 규정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임의 규정이고 그럼 포기도 가능하겠네요. 객관식 이런 거 바로바로 나와요. 바로바로 아셔야 돼요. 형성권 다 형성권인가요? 아니에요. 건매청이랑 부매청은 형성권이에요. 그리고 가치 현존 여부. 예, 건매청은 가치가 현존하지 않아도 된대요. X. 예, 부매청은 가치가 현존해야 된대.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 외워야죠. 객관식 나오는데. 그죠? 그리고 기타. 예, 임대인 동의 받지 못한 전체에는 건매청이 행사할 수 없고. 그죠?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대요. 그럼 뭐예요? 비용상환 청구권으로 가는 거죠.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비용상환 청구권으로 가는 방향이 있네요. 방향성이. 그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권한치라고 제가 두 문자 딴 건데요. 이게 뭐냐면 민지법이 중요한 게 44조. 민지법 제가 해드린다 했잖아요. 제44조가 중요해요. 청구 이해소. 그죠? 그 다음에 제48조가 중요해요. 얘는 뭐냐면 제3자 이해소. 청구 이해소는 가물이 소속의 당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졌어요. 그럼 집행 문 부여받을 거잖아요. 집행하러 갈 때 나 안 돼. 청구 이해할 거야. 이게 청구 이해소고 제3자 이해소는 가물이 소속의 당사자 맞아요. 원고 피고. 근데 병이 이러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너 그거 부동산 점유 인도해. 이랬더니 야, 뭔 소리야. 그 부동산 내 건데. 소속의 당사자 아닌 제3자 소유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제3자 이해소가 되고요. 이때 46조에 집행정지, 잠정처분한 게 있죠. 집행법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집행법 엄청 중요합니다. 민사 1문에서 집행법 아셔야지 90점 넘습니다. 민사 1문.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도 자주 나오고 기록형 뭐 사령 자주 나오는데요. 청구 이해소가 되는 거 딱 4개밖에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상계, 492조 상계. 상계 뭐냐면 변론 종결 전에 상계 적상이 있던 채권은 변론 종결 후 그때는 이미 사실심 변론 종결 후니까 우리는 기판력의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 후에 상계 주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건매청 뭐예요? 집행 받아왔어요. 부동산 철거 청구 들어왔어요. 나 져가지고 부동산 청구 하러 오는데 그때 제가 이런 거야. 잠깐 나는 청구에 이의소 할 거야.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순수하게 객관식 포인트. 진짜 변시만 한 8번 나온 것 같아요. 한정 승인은 청구에서 가능해요. 한긍 상속 포기는 청구에서 불가능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사령 포인트도 아니고 객관식이에요. 단순 암기. 한정 승인은 청구에서 된다. 상속 포기는 청구에서 안 된다. 객관식 진짜 8번 나왔어요. 이거. 그 다음에 채판인데 채권자 취소권에서 피보전 채권 소멸 주장하면서 청구해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사령 나올 수 있어요. 우선은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없어서 지금 되게 시간 소중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달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있잖아요. 그때 1시간, 우리가 1시간 10분 정도 있잖아요. 밥을 샌드위치 먹으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알았죠? 꼭 고시식당이든 밥맛이 없어도 고시식당 가시든 아니면 밖에서 밥을 드시고 20분, 30분 그런 왔다 갔다 걸으시잖아요. 꼭 그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합격하시면 다 동일한 얘기가 그 30분 아껴서 공부를 해도 오후 시간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못해요. 지쳐서. 그러니까 밥은 꼭 챙기세요. 꼭 밖에 나가서 드시고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 요 근처 헬스장이나 아니면은 도림처이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한 그래도 3번 정도 해주세요.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래도 그게 우리가 사실 리프레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 바로 뒤에 있는 헬스장에서 저는 저녁 먹고 1시간씩 맨날 빼가지고 운동하고 왔거든요. 그래야지 저는 저녁을 좀 버티겠더라고요. 새벽까지 좀 공부하시니까. 그래서 밥이랑 운동만큼은 꼭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